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회고 참여막 하다가 오늘 2018년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인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버스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이라 저를 자칭하고요. 버스 또라이라고 자칭하는 김훈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 스스로 또라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저만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한 가지에 빠진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꼭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버스 처음에는 그냥 덕후로 좋아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정책적인 것까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나중에 죽기 전까지 목표가 버스 정책을 개선해서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버스를 만드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선 여러분들이 버스를 아마 대중교통 중에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버스가 되게 이용하기 편한 건 알겠는데 어떤 정책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잘 아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심지어 그 버스를 담당하는 지자체들조차에서도 아마 이걸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오늘 그에 대한 속사정들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PPT가 좀 54장이어가지고 일단은 딱 1시간 이내만 끝내보려고 지금 제가 열심히 일단은 빨리빨리 한번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작년부터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2월 초에 한국일보 기사에 나오는 걸 시작해서 다음에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버스 미진 청년이란 주제로 한번 방송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3개월 뒤에 TBS 교통방송의 또 다큐멘터리에 또 잠깐 출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달에는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그 청년 공간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교통분과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었다가 나중에 서울 청년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제 서울시 의회 무대에 올라와서 직접 당사자가 서울시장들 앞에서 서울시장님과 각계 공무원들 앞에서 발표한 자리가 있는데 저 역시 그 무대에 올라가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올해 그 영향으로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버스 정책의 전반적인 논의 기구를 결성하는 하나의 기구인데요. 이게 사실 말로만 심의이지 사실상 여기 일반 이용자가 참여되지 않습니다. 거의 서울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버스 운수업체 종사자 관계자 등만 이제 논의하는 기구인데요. 명칭에는 시민이라는 게 붙어 있지만은 이용자가 절대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청년의회 때 제안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5개의 분과 중에 노선 조정 분과 시민위원회 위촉이 돼서 활동했었다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위촉만 됐을 뿐 한 번 회의가 열리지 않은 스토리 이따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에는 올해 제가 아마 가장 뜻깊은 활동 중에 하나 있는데 올해는 제가 장애 인권분과에서 이동권 정책을 한번 건드렸었습니다. 이때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과 버스가 되게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중에 저상버스가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타야 되게 어렵다는 걸 좀 내세워서 저상버스를 조금 더 규칙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자 그래서 제안을 했었다가 지금 10월 15일부터 저상버스 균등배차제가 서울시 전 65개 업체에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스토리도 이따가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은평 청년 새싹 공간이라고 불광역 근처에 위치한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불광대학교에서 알아두면 쓸 때는 신기한 교통 이야기한 컨셉으로 학과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이제 올해 곧 12월 2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민교통정책연구위원으로 이제 곧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아마 작년부터 아마 거의 저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버스에 미치게 되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게 일단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사실 어렸을 때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되게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는데 이 사진 제가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사실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죠? 좀 제가 중학생 때 사람에게 겪었던 상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왕따라는 걸 좀 많이 좀 겪었었고 저는 특히 학교 다니면서 예체능 과목을 정말 무지하게 싫어했었습니다. 그 예체능 과목을 보면은 몇몇 학생들끼리 조를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목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왜냐? 친구들이 제가 조회만 끼어 들어가면 왜 제가 왜 우리 조회 하는 약간 그런 안 좋은 시선들 때문에 늘 그 가슴 아프게 좀 상처를 받았던 데가 좀 많이 있었고요. 왕따를 피하고자 무단 결석을 좀 제가 많이 일삼았습니다. 1학년 때는 좀 많이 덜 했지만은 2, 3학년 때 보시면 아마 굉장히 일수가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단순히 왕따를 피하려고 안 나갔을 뿐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저를 되게 비행 청소년이 약간 그렇게 약간 인식하는 걸 되게 좀 많이 비춰주셔가지고 제가 학교에 제가 거의 적응을 잘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3학년 때 결석을 조금만 더 했으면 3학년을 1년 더 다닐 뻔한 지경까지 제가 간 적이 있었을 정도 되게 힘든 시기를 좀 겪었었고 친구들과 이건 사이도 안 좋았기도 했고 또 가정적으로 또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안 계시다 보니 아버지와 둘이 좀 사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화할 상황도 없었고 되게 힘든 시기 좀 겪었다가 나중엔 저 스스로가 약간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상황까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거는 버스였습니다. 저는 사실 일상이 알바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외부 강연도 종종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저의 일상 중에 한 60%는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거의 일상이다 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버스는 이제 9호선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9호선이 생기기 전 이게 10년 전에 없어진 노선인데 평일 출퇴근 시간 되면 운행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서울시가 맞춤 급행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버스 노선보다 조금 더 빠르게 운행하는 노선을 몇 개 개통을 시켰었는데 이 차의 경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360번의 원래 노선이 있지만은 송파에서 압구정동을 거쳐서 올림픽대로랑 강변북로를 거쳐서 바로 여의도까지 무정차를 운행하는 이런 노선이 있었는데 제가 중2 때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맨날 학교 끝나자마자 가방 던지고 압구정동 계룡의 백화점 가가지고 이분이 운행하시는 이 기사님 운행하신 차를 제가 많이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저는 타면은 여의도까지 한 바퀴 돌았다가 종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헤어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 감사한 게 뭐였냐면은 이 기사님 저에게 차고지까지 오면 항상 밥 먹고 가라고 식권 10장씩 막 뜯어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때 차고지에서 외부인 먹으면 지금 가격이 인상되면 4,000원 돈은 주긴 줘야 되는데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식권 이게 10장씩 뜯어주시면 항상 밥 먹고 가라고 항상 배려를 해주시고 좀 그러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밥 주세요 할 때 이 회사 식권을 딱 내고 그냥 밥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밥 주시는 분들이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사 아들이겠구나 그냥 기사님 아들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본데 이 기사님을 제가 한동안 못 뵀었다가 12년 만에 얼마 전에 한번 다시 재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금 제가 여기 안 썼지만 제가 여기 버스 회사의 모니터링 요원이야 그래가지고 운전기 승객이적 가장해가지고 이 기사님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나 그걸 이게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있는데 이 기사님 이때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님 저 기억하시냐? 그 바로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냥 저 모니터링 요원 지금 하고 이제 제가 기사님이 제가 오늘만 좋게 제가 써드리겠다고 제가 양해 제가 구했고 제가 다음에 탈 때 안 쓰겠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또 밥 먹고 가고 이게 식권을 주셨는데 자 이제 지금 차고집 갈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식권을 한 몇 달째 안 썼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건 기이 다 지났네. 그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식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버스는 하나의 교통수단을 떠나서 상처를 치유하는 대피소와 같은 공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버스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저한테 그런 소중한 존재였는데 근데 이게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뭔가 저도 꿈이 있었고 나도 좀 뭔가 좀 나중에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조금씩 쓸쓸해지는 기분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다음에 내가 이제 사람과 좀 부딪히기 위한 좀 그런 노력을 좀 내가 많이 시작했겠다 그런 걸 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중학교 졸업 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따로 살고 있었지만 제가 왕따 당을 너무 많이 아시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다가 고등학교 가서 또 얘가 맞거나 그러면 또 좀 그렇겠다. 일단 애부터 살려고 봐야겠다는 마음에 고등학교에 안 보내셨는데 그것이 저를 만드는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과 부딪히기 위한 방황을 계속 시작을
했었다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맞게 되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이 약간 신촌대학교와 비슷한 열정대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곳이 5월 말쯤에 문을 닫았는데요. 저도 이제 저 역시 여기 제가 들어갔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고 싶은 직업이 뭐 귀천을 떠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곳이 바로 이런 열정대학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많이 반해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처음에 제가 2014년도 여기 입학하고 나서 2018년 5월까지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저 버스 기사 꿈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되게 사람들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 어린애가 왜 벌써부터 그런 안 좋은 꿈을 꿀까? 약간 직업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노선 번호만 되면 운행 구간 다 맞추고 막차 시간 몇 시인지 다 알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이 버스라는 것에 열정이 있는 친구가 해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의 스토리를 담은 이렇게 콘텐츠가 나와가지고 열정대학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저를 만나면 되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런 약간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약간 연예인 취급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참고로 열정대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를 받는 3대 또라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심 분야에서 자기 앞길을 이렇게 열심히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다가 나중에 자전거 문화 기획으로 일하는 저희 동기 형이 있고, 또 경제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책도 쓰고 뭐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형이 있고, 그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 버스 미쳐있는 버스 또라이가 이제 바로 저였는데, 참고 이 사진이 아마 기자님 낯이 익으실 건데, 경기도 김포시에서 2층 버스 시승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제가 사진을 너무 열심히 찍고 있었습니다. 이때요. 근데 MBN 어느 기자님이 저를 약간 인터뷰를 약간 하셨는데, 막상 나온 건 0.5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진 되게 이거 한번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김주아 앵커께서 지칭하신 평일 뉴스 8에 이제 한번 잠깐이나마 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대학에서 열심히 하고 저를 계속 알려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신문과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 이때 한국일보에서 당시 열정대학 취재하러 오셨던 기자님이 계셨는데, 이때 당시 저희 이분 유덕수 총장님이신데, 이분이 제 이야기 하신 거예요. 되게 이런 그 기자님께서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친구 없냐 했더니 바로 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었고, 다음에 열정대학 기사면에 저의 스토리가 실리는 경험을 시작하면서 저의 그런 버스 스토리가 세상 속에 알려지게 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이 신문이 나오고 나중에 두 군데 방송사에서 저에게 섭외 요청이 왔었습니다. 한 곳이 KBS 아침마당이었고, 두 번째가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이 팀이었는데, 아침마당 같은 경우에는 그가 아마 코너 중에 이게 있다고 하는데, 7분 동안 자기의 성공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그걸 뭐 투표를 통해 상금을 받는 약간 그런 코너였는데, 엄마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 훈배야, 아침마당은 전국의 아줌마들이 다 보는 거, 네가 그걸 생방송에서 네가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선택한 게 어떤 곳이었냐?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출연이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 버스 또라이 검색하시면 제가 정류장을 한 노선 다 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불과 1년 전에 나왔던 방송에 제가 저 스스로 되게 안 보면 너무 이상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찍으면서 PD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너무 어거지로 연출시키면 너무 좀 크다 보니까 좀 PD하고 좀 많이 싸웠고, 사실 이거 20분짜리 찍는데 거의 8일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다시 방송 안 나가겠다 그랬는데, 3개월 뒤에 TBS 교통방송에서 또 섭외 연락이 또 왔었습니다. 순간포착을 보고 되게 인상 깊었다 해서 어디 뭐 아는 기사님 없냐 해서 되게 좀 난감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의 촬영 요청에 좀 협조해 주셨던 저희 기사님이신데, 이 기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희 동네 버스 업체 중에 경성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회사가 도원교통과 같은 계열사입니다. 근데 여기 이 분은 도원교통에서 견습 교관님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친절 기사님으로 거의 4-5번씩이나 추천받으신 기사님이세요. 그래서 타실 때마다 되게 인사 잘하시고, 내리실 때도 막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기사님 탈 때마다 저는 그냥 인사 저 똑같이 잘 하고, 내일 하차할 때도 그냥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 잘 드렸는데, 나중에 이 기사님 제가 새벽에 한번 탈 때 드링크 주시면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탈 때마다 늘 반갑게 인사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보답 인사 이제서야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나중에 TBS 방송 요청이 왔을 때 아 기사님 좀 제가 이런 촬영 좀 하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없겠냐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이 기사님 흔쾌히 촬영에 응하셨었는데 버스 회사에 아마 허가를 좀 구해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경성역의 인사 담당 차장님한테 제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아 경성이 너무 친절한데 한번 좀 알리고 싶다 한번 좀 출연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차고지까지 방문해가지고 찍고 좀 그랬었는데 당시 이때 이 기사님은 운전을 하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견습 기사님이 있었고 그냥 교육만 시키는 상황이었는데 방송에 나온다고 넥타이까지 다 차고 나오셨던 거예요. 근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PD가 하필 이분이 직접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근데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한 바퀴 이분이 다녀오셨었습니다, 그때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연료가 이분은 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아, 꿀 좋은 거 있으면 좀 한 병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병 드렸었고 지금 제가 좀 많이 못 뵙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이제 가끔씩 만날 때마다 항상 탈 때마다 뭐 견습 기사님도 있으면은 이제 같이 2병씩 사가지고 음료수 드리고 항상 이런 관계를 지금 되게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나중에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교통정책을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걸 이제 다짐하게 되었고 이때 제가 청년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전문가분의 자문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석 의원님이 거의 교통정책 전문가분이시고 올해 서울시버스 준공영제 뭐 인사라든가 그런 체계를 약간 좀 개선하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전문가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네, 자문단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들었었는데 당시 제가 제안했던 교통정책 딱 2가지였는데 조조 할인제 여러분 다들 아시죠? 조조 할인제 30분 연장하는 것과 버스 노선이 바뀔 때 이용자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이 딱 2가지였는데 나중에 뭐 이런저런 자문을 거쳐서 7월 달에 서울시의회 무대에 직접 올라가서 시장님 앞에서 또 공무원들 앞에서 청년들 300여 명 있는데 앞에서 이제 제안을 이제 했었는데 당시 이날 비가 정말 억수같이 막 쏟아졌었습니다. 이때 이동하기 막 힘들 정도였는데 혹시 이 띠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아, 제가 버스 탈 때 운전석 쪽에 있는 배차 시간표를 늘 제가 조사한 습관이 있는데 이거를 인쇄를 해서 제가 띠를 한번 두렸는데 이 퍼포먼스에 저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 비 오는 날씨에도 5천만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계신 배차 시간표와 압박에 못 견뎌서 운행하시고 계시는 기사님들 노고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걸 준비했다고 제가 처음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조 할인 30분제 연장은 15분만 연장해서 150억이 들어간다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최종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건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노선이 바뀔 때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달라는 건 일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들끼리 운영하는 지금 다시 한계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식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버스 정책 심의위원회 노선 조정 분과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인 게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위촉장도 위촉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이걸 겨우겨우 받았었는데 사실 이때 버스 정책과 분위기가 사실 되게 어수선했었습니다. 이때가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버스 업체와 서울시 공무원 간의 유착비리 문제가 한번 터져가지고 이때 도시교통본부 8명이 인사조치되는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현 서울시 행정부시장도 연루가 되어 있었던 아주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당시 간담했었던 교통재정 팀장님이 그 오신 지 2달밖에 안 되신 분이어가지고 이 요금 체계나 이런 걸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혼잡한 분위기에서 위촉이 되었는데 사실 이 위원회라는 게 있어도 시민위원회가 붙어도 이건 절대 참여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버스 자체 이용자 편의에 맞게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많이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위촉은 되긴 되었으나 위촉장은 받았으니까 됐다. 그래도 됐다라는 걸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 제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좀 많은 일을 좀 했는데,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장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번 이 공공교통 정책을 한번 개선하는 토론회 제가 한번 연사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자료 주셔도 너무 센터를 주셨던 게 맨 앞에 거의 센터를 주셨었는데, 이쪽 옆이 공공교통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이시고 여기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님이셨는데 여기 센터에다가 저를 앉히셨던 거예요. 근데 당시 저는 토론문이 있는 것도 모르고 토론문이 아예 좀 백지 상태였는데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즉석에서 준비해가지고 제안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에 뭐 바른미래당이라던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뭐 녹색당 각각의 뭐 정당에서 이 교통정책 들고 나오셨는데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센터를 주셔가지고 한번 진짜 긴장이 참 엄청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참 좋았던 게 이 10만 원의 수당을 주시더라고요. 고작 10몇 분 떠드는데 이 초과수당 10만 원이 나오는 건, 그래서 되게 참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통분과가 아니고 장애인권분과에서 활동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여기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이 저희 모임 분과 직위님이세요. 근데 당시 저희가 서울시 의회에서 청년회 끝나고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였는데, 당시 이때 제안하셨던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상버스 정책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보자고 해서 좀 저상버스를 좀 장애인들이 예측할 수 있게 어플에 뭐 보시면 저상이나 일반 다 뜨지만 사실 이게 저상이 불규칙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지하철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는데, 이야기하다가 한번 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 없이도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지 좀 예측이 가는 한번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되게 고민이 많이 있었다가 제가 아이디어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었냐, 이 파일들이 어떤 거냐면 제가 버스 타면서 거의 4년 동안 조사했던 배차 시간표 자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버스 시간표 다 없는 차들이 있을 거면 그 노선에 몇 호가 시간표 있냐 그걸 다 입력해 놔가지고 바뀔 때마다 항상 이 차를 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방학감차하면 방학감차 배차표 다 조사하고 추석 연휴 때도 차 줄이려고 하면 또 다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이렇게 모아둔 파일들이 이렇게 마치 버스 회사의 배차실 보는 듯한 약간 그런 자료가 되었는데, 자 이걸 한번 이용해서 아이디어 한번 생각을 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내 버스의 지금 저상버스 비율이 약 44% 정도 지금 되는데, 서울시에 이제 답변 요청했을 때 우리는 저상버스 뽑을 때 많이 뽑았지만 장애인들 이용 안 하니까 수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면 되게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아니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 왜 없냐, 분명 제도적 무슨 문제가 있으니 이용하기 힘들 거 아니겠냐. 그래서 배차 시간표 이용해서 그 저상버스 있는 노선 중에 아예 그냥 일주일 운행 순서표를 짜가지고 저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서울시 의회 그 발표 자료 때 이 표를 딱 띄웠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교통 본부장이 앉아 있었는데, 그 후에 2주 후에 놀라운 결과 하나 일어났는데, 2주 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전 65개 업체에 저상버스를 균등하게 배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2주 후에 내려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바로 이제 저희 분과장이 제안했던 것처럼 첫 차, 막차에는 무조건 저상버스로 배치를 하고, 저상버스 대수에 따라서 뭐 50%가량 되는 건 뭐 저상, 일반, 저상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저상, 적은 건 좀 저상, 일반 이런 식으로 배차하는 식으로 지금 65개 전 업체에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아까 보여줬던 1224번 버스 있잖아요. 지금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얼마 없었다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전 차량이 저상버스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구형차를 거의 지금 계속 저상버스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되게 저희 이런 작은 노력 하나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좀 많이 바꾸고 있구나라는 되게 눈앞에 있는 변화를 좀 많이 보게 되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이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좀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이제 조금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용하실 지역 환승 할인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 환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서울시 지원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 방향이 바로 이제 서울시 내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사실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의 새로운 혁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2004년 7월 1일 날 준공영제 시행되면서 이렇게 동시에 노선 개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뭐 간선이면 뭐 멀리로 운행하는 버스지만 빨리 연결하는 거 이제 간선이라고 하고 지선 같은 경우는 조금 돌지만 지하철역에 연결하는 역할의 노선, 그리고 광역은 경기도가 서울 주요 도시간 연결하는 노선으로 그냥 알려져 있고 순환은 그냥 이렇게 남산이라든가 이런 동네 조그맣게 도는 걸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 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 입찰제 및 수익금 공동 관리를 통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버스 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지금 서울시내버스의 수입 체계는 서울시 반, 버스 업체 반 이렇게 운영을 관리하고 있음과 동시에 나중에 그 환승 할인에 대한 그런 적자 손실분을 버스 업체에 그런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내버스에는 서울시 재정 지원이 투입이 되지 않고 있었다가 서울시 시내버스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재정 지원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4년 뒤에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뭐 버스 회사 뭐 대표가 막 돈 가지고 막 날라가지고 막 운영에 지장을 막 준다거나 적자 노선이면 무조건 막 스스로 막 폐지한다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되게 있었고 심지어는 경쟁 노선끼리 손님을 어떻게든 더 태우려고 막 이렇게 붙고 막 경쟁하다가 뭐 나중에 뭐 기사들끼리 멱살 잡고 막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이어져 온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5대 광역시 중에 서울시가 2004년 7월 1일 최초로 준공영제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 특히나 이 제도를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명박.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장 재임하셨을 때 청계천 복원 사업과 두 번째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당시 대표적인 사업으로 되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 제도 자체가 그 당시에 되게 획기적이었던 것이 버스 갈아타는데 요금을 또 안 내도 된다는 이런 방식이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었고 특히나 이제 노선 번호만으로 이제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차별점이 있었는데 좀 준공영제 초반부터 좀 많이 문제가 좀 있었죠. 뭐 교통카드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지하철이 막 안 찍힌다거나 뭐 공짜 승차한 등의 이런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이 준공영제는 참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 왜 하필 그 강을 그 많이 건드셨다가 왜 그 꼴 되셨을까 참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모든 버스 노선의 증차나 뭐 감차 권한 서울시가 갖고 있대 노선 관리와요. 다만 이제 운행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업체에게 넘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시행 후 뭐 성과는 뭐 여러 개 많이 좀 있었지만은 뭐 특히나 이제 적자면서 버스 업체가 이제 쉽게 부도를 맞이하는 경우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손님이 없어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망한 일이 없었는데 일부 버스 업체 중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버스 업체 대표가 세상에 사업비 돈을 들고 도망을 가가지고 한번 진짜 풍비박산 날 정도 있었는데 그걸 노동조합이 살려가지고 우리 사주 형태를 운영하는 버스 업체 지금 월계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참 있을 정도로 이 버스 업체가 참 소위 말하는 열악했었던 상황이 좀 다름이 없었는데 무엇보다 이 재정지원을 통해서 적자 노선 쉽게 없애는 행위라던가 아니면 운전기사의 근로 조건 및 처우가 많이 개선된 무엇보다 지금 서울시내버스 기사가 거의 준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 그런 정도까지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전 오후반에 나눠서 이 교대제 시행 후 근무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졸음운전이 굉장히 많이 획기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평가가 좀 있고요. 무엇보다 노선 관리나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버스 업체들은 이제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버스 업체들은 이 민원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평가 점수에 보면 점수를 잘 받으면은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가를 잘 받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만약에 민원이라도 한 번에 뭐 깎이면 인센티브가
뭐 줄어들거나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사분들의 피해로 약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져 있는 건데요. 서울시 그러니까 버스 업체 평가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용자 민원이라든가 노소문의 관리에 대한 그런 여부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운송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면 중공제 시행이 이제 올해 이제 내년이면 15년째 맡고 있는데 이제는 좀 바꿔야 한다는 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좀 중공제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그 시내버스 지금 서울시에서는 버스 업체 100대당 정비사 그러니까 서울시 버스 업체 뭐 총 차량 대수 뭐 100대당 3명의 정비사 인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버스 업체가 일을 어떻게든 막 채우려고 꼼수를 쓰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정비사도 아닌 상태에서 뭐 세차 직원이라던가 뭐 그냥 일부 잡일 사원까지 정비사 둔갑시켜가지고 그에 따른 인원을 돈을 이렇게 횡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3년 전에 KBS 9시 뉴스에서 직접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참 이게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건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버스 업체 관계자 너무 당당하게 우리만 공개하는 버스 업체 모두가 다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버스 업체 대표의 이상한 뒷주머니 약간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업체명을 가려봤자 제 눈에는 여기가 어느 업체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려봤자 소용없는데 어쨌든 이 업체들 되게 문제가 많이 있긴 있는데 정비사 인원까지 속여가지고 돈을 다 받아 챙기는 이런 참 수법이 참 이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이건 작년에 아마 아까 언급했던 내용인데 작년에 이제 아까 도시교통본부 8명 공무원이 뭐 이제 인사 조치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버스 업체와 서울시 교통공무원들이 서로 유착관계를 해가지고 뇌물을 주고받는 이런 사건인데요. 당시에 지금 현 서울시 행정부시장도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까지만 해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있었다가 이 일 때문에 잠깐 상수도사업본부로 좌천이 되셨다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재선이 되고 나서 다시 행정부시장으로 지금 오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둔 공무원 2분이 뭐 죄책감에 자살을 하셨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 당시가 제가 이제 청년의회를 막 진행했었던 참 혼잡한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혼잡한 시기에 간담회도 막 진행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자양동과 오금동에 영업소 두고 있는 한 업체인데 버스 업체 사장이 무슨 뭐 스파업을 뭐 하려다가 이 회사 돈 쓰다가 갑자기 사업 실패가 빵 날려버려가지고 이 기사님들이 임금을 전혀 주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들 한번 제가 이 사진 한번 찍었을 때 기사님 차고지 앞에 앉아서 누구 물러나라 이렇게 막 합창을 막 하고 계셨었는데 어떻게 되었냐? 양천구에 있는 지금 뭐 버스 업체가 인수를 해서 지금 계열사 편입에서 좀 그나마 정상화가 좀 된 상황도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에 있는 어느 뭐 지선버스 업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소규모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원 다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돈을 횡령해가지고 무슨 뭐 찜질방 사업 여기에다 뭐 쓰려다가 뭐 이 운행 차량가에 뭐 가압류당하고 뭐 충전값도 못 내는 이런 상황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다가 한번 그래서 이 회사가 한번 망할 지경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지금 차량도 거의 내구연한 10년이 넘은 거의 정말 폐차시켜야 하는 차량을 가압류 당해가지고 이 폐차시키지도 못한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었다가 은평구에 있는 뭐 업체가 역시 빚을 이제 분할하는 조건으로 이제 인수를 해서 3년 전에 이제 새 차로 이제 다시 교체가 되었고 근로 환경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정상화가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중공제가 되게 이 겉으로 보면 되게 많이 좋은 정책이 많이 소개되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은 지금 이런 비리가 생기는 이상은 이제 좀 개선이 돼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의 시행을 또 혜택을 또 못 받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하면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냥 앞에 명이
구명 있고 노선번호 있는 마을버스 의미하는데요. 뭐 2004년 중공제 개편과 마찬가지로 노선번호가 일부 뭐 변경되는 개편 한번 단행이 된 적이 있긴 있었지만은 중공영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환승 손실분 금액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재정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민간 사업자 형태의 운영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오전 오후 2교대제도 무인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마을버스 자체가 시내버스 진급하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하나의 예스 과제이기 때문에 뭐 촉탁지기하던가 계약지 아니면 일종 대형 면허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특히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 오전 오후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사 한 명이서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있긴 한데 참고로 저희 중랑구에 있는 마을버스 한 업체 같은 경우에도 기사분 한 명이서 24바퀴를 혼자서 도는 그런 식의 운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마을버스 업체 중에서도 이제 식사 시간이나 뭐 시간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열악한 업체 경우에는 한 바퀴가 더 돌리는 것이 하루 수익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거의 안 주는 업체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울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이 차량 정비 면에서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단 시내버스와 달리 증차는 가능합니다. 이게 차를 늘릴 수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요. 대당 승객 수가 800명이라는 조건이 채워져야 되고 이것에 미달하면 증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이 많다고 해도 증차할 수가 없고 2013년 이후에는 이제 구에서 필요해서 새로 개통한 노선들에 대해서는 뭐 환승 손실분이라든가 이런 재정 지원금이 아예 투입이 되지가 않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다 보니까 운영에 심각하게 되게 좀 어려움 겪는 업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경기도를 한번 다시 이제 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사실 요즘 버스 이슈 가장 핫한 데가 좀 경기도지 않습니까? 왜 경기도 그동안 문제가 좀 심한지에 대해서 지금 참고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이제 6개월 정도 이어져 오고 있는 6월 달부터 시행됐으면 이제 6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아직 가야 할 게 먼 상황인데요. 아마 이 사고 아마 많이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경기도 버스가 되게 자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가 이때 다음날 20시간 이상 근무하셨던 기사님이 다음날 또 운전대 잡으셨다가 졸다가 결국에 그 앞에 지나가던 노부부가 탄 승용차를 덮쳐가지고 바로 사망사고가 났었던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이제 당시 남경필 전 지사가 광역버스에도 이 준공제 도입해야겠다라는 이 발표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참고로 이 버스의 하루 운행 스케줄표를 보시면은 기사 한 명이서 6바퀴를 최대 6바퀴를 혼자서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거리 자체가 정말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거의 왕복 4시간 정도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4시간 정도 줘야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7시 반에 갔다 오면 뭐 밥 먹어야 되고 뭐 11시 5분은 뭐 갔다 오면 가스 넣으라고 하는데 사실 가스 넣으러 가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리만 해도 거의 40분가량 소요가 되는 상황인데 3시간 20분 만에 이거를 하라고 하니 이게 되게 난폭 운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이 기사님도 전날 아마 이 6바퀴 운행하시다 그 다음날 아마 5바퀴 쪽에 아마 운행하시다 이렇게 사고가 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보이는 곳에서 여전히 지금 광역버스는 지금 준공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게 모든 곳에 다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안전 문제가 좀 되게 심각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 마을버스와 마찬가지로 환승하인 손실분만 지원이 되고 기사 한 명이 첫 차부터 막차까지 최소 18시간에서 20시간여를 근무하기 때문에 항상 졸음운전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영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 운행 횟수가 곧 하루 운송 수익금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업체가 하루 다 운행하면 바로 그게 수익금 연결되는 방식인데요. 경쟁 노선이 있거나 아니면 뭐 중복 노선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돈을 더 조그맣게 태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쟁을 또 유도를 시킵니다. 그 노선에 대한 예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신호 위반 교육은 물론이고 휴게 시간까지
끊임없이 없애서 많이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운전기사들은 조금이라도 대기 시간에 쉬고자 한다면 무리하게 신호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운전기사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운전을 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면 보통 이 정도 체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된다 싶으면은 하루 이 20시간 일하다 또 그 다음날 출근해서 또 똑같이 20시간 일하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일하는 복격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3회 연소하는 복복격일제 등이 약간 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서울시 버스 이적하려면 어쨌든 경기도 버스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사고를 어떻게 안 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 아직까지 좀 불합리한 상황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보여드린 광역버스 4개도 혹시 공통점 혹시 아십니까 혹시요? 번호가 4글자라서 녹음이 가능해요. 혹시 일산에 사신 분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BRT 쓰는 거 중앙로. 맞습니다. 예, 이게 대화역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노선이 전부 똑같은 광역버스 노선들입니다. 이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 중공제 헤이트이고 6대 40분, 50분에 한 대이기 때문에 이건 포함이 안 되겠지만은 요 세 노선이 일산 중앙로에서 거의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이런 노선들에 속한데 왜 그러냐면 당시 일산신도시 처음 생기고 이 1000번이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의 거의 1인자급에 가까운 나중에 2009년도에 국토교통부 M버스 신설을 통해서 이 버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하필 또 경쟁업체가 또 들어온 거예요. 또 이게 싸우고 또 피튀게 싸우는 업체가 이기고 또 노선이 입착했는데 당시에 이 노선의 특이점이 뭐였냐면은 마두역부터 연세대학교까지 무정차로 운행하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00번의 수입을 점점 빼앗아 오는 이런 노선이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식사동에서 또 마두역 거치는 또 노선이 또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버스 역시 손님을 어떻게든 더 많이 태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을 막 시키는 경쟁을 유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중공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요번에 특례 업종, 그러니까 여기 자동차 운수업이 특례 업종에 제외된 것을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경기도 광역버스 중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 14개 지자체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비판되는 이유는 시내버스가 제외된 광역버스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성급하게 시행했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좀 받고 있는데 웃긴 거는 경기도 중공영제 조례 중에 경기도에 예산이 없으면 언제든지 중공영제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예산의 이유로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부한 터라 반쪽짜리 중공영제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무엇보다 광역버스를 격일제에서 이 교대제로 전환을 시키려면 운전기사가 한 대당 기존 1명에서 2명 정도, 2배가량 필요한데 사람이 일단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 시내버스 노선의 기사를 광역버스에 투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시내버스 중에서 정말 없애도 되는 노선을 어거지 없애가지고 그렇게 투입을 충당시키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격일제 근무 에서 2교대로 바뀐 경우 근무 시간 절반을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어도 지금 이제 중공영제에서 이제 근무 시간이 거의 절반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또 버스 업체들이 원래 받던 급여가 좀 절반을 또 삭감시키는 이런 일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 또 얼마 전에 수원시 업체에서 파업 정도를 파업까지 진행했었다가 지금 15% 인상을 이끌어내기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남부 지역의 버스 업체 몇 군데가 또 주 52시간제인데 우리는 아직도 17시간씩 근무하는데 정부 대책은 어떤 거냐면서 또 대규모 파업을 또 지금 예고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경기도의 이 무리한 이 정책 시행이 버스에 정말 한 번이라도 타보시고 이걸 시행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인력난의 허덕이다 보니까 또 버스도 파행 운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서울 시내버스가 복지가 좋다고 해서 또 이쪽 전향한 사태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색깔 버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M버스라고 해서 이 국토교통부가 만든 버스인데요. 간단히 소개 드리면 기존 광역버스 대비해서 출퇴근 시간에 빠른 운송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당시 국토해양부가 2009년도 8월 달에 5개를 시작으로 이제 버스 업체에 이제 입찰을 거쳐서 이제 투입을 한 버스고요. 이 M버스 M은 그 수도권 메트로폴리탄의 그 영어 M자를 따가지고 만든 노선이고요. 무엇보다 이게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받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령이라는 특수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안에 광역급행 M버스 조례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얘도 똑같은 광역버스는 맞습니다만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참고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대제가 아닌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뭐 지금 노선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은 이제 시에서 이제 재정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자체적으로 받는 요금만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 입찰에도 거의 대규모 업체에서만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타 뭐 있지만 원래는 광역버스가 지금 원래 30km까지만 갈 수 있었지만 지금 50km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명시되었는데 지금 M버스 중에서 가장 멀리 가는 노선이 평택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지금 가장 멀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지금 시간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시도 이제 문제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영제 5대 광역시 중 가장 마지막에 시행이 되었는데, 여전히 불편함이나 논쟁거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참고 지금 인천 시내버스 운영 체계인데요. 뭐 간선, 뭐 지선, 뭐 이 보라색깔은 급행간선이라고 해서 일반 간선버스가 좀 더 빠르게 운행하는 노선이고, 뭐 광역버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뭐 그거 말고는 뭐 시외 좌석, 뭐 공항 좌석, 뭐 되게 분류가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인천시인데, 2004년도에 서울시를 시작으로 5대 광역 중에 가장 마지막이 2009년도에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따라서 이제 내년이면 10년째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시행 초반에 인천시 자체 이제 규정을 도입을 했지만 이제 지금은 서울시와 동일한 수익권 공동 관리형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버스 체계 뭐 서울시 대부분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만 예산 문제로 인해서 혹은 일부 업체의 반발로 인해서 이 참 웃긴 게 모든 업체가 준공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인천 시내버스 운송 사업 조합 내에 인천 시내버스 준공제 협력협회라는 단체를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준공제 참여하는 업체와 비준공제 참여 업체들끼리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간선 지선버스에는 준공제 적용으로 이 교대제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예외사항으로 경유 뭐 저기 인천공항 쪽 영종도 버스라던가 일정 계약 기간 중 운행 한정 면허 버스라던가 특히 뭐 급행간선, 뭐 시외좌석 지금 이제 보라색깔 급행간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준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 혼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가 지금 여전히 팽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약간 특수성이 있는 건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버스 사업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청라에서 강서간 BRT 광역버스라던가 지금 청라국제도시 순환하는 이런 버스들이 약간 공영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교통공사라는 지금 그 얼마 전에 통합이 되었지만은 그 조례 중에 마을버스 약간 비슷한 여객 운송 자동차업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기존 업체들 간의 좀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시행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인천교통공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고 버스와 지하철, 정류장 관리를 모든 곳 하는 공사 중에서 아마 인천시가 그나마 가장 체계적이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그 아마 아시겠지만 인천 광역버스도 한번 파업 사태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광역버스도 준공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 한 명이서 격일제 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배차 시간표는 송도에서 강남까지 가는 버스의 시간표인데 버스 타다가 제가 웬 쓰레기통에 이 찢어진 조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주워가지고
서울처럼 맞춰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번 만들었는데, 네, 근데 지금 실제 지금 이 운영 체계가 거의 교대 없이 이게 하루 종일 운행하게끔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쪽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차가 많이 있는 편이 좀 한데, 지금 최근에 한번 파업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인천시 광역버스 때 중공제 검토하겠다라고 분명히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인천시는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시행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다 인천 광역버스가 전체가 막 멈추는 한번 사태가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멈추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약간 좀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했는데, 당장 중공제 시행하기 힘들어. 근데 운행업체에 너희 사업권 다 반납하고 인천교통공사 면허 돌려버릴 테니까 그거 거기 조건하면 우리 중공제 참여시키겠다, 이런 협박을 약간 내걸다 보니까 결국엔 이 버스 업체가 깨갱하고 다시 운행을 재개한, 좀 약간 파업을 되게 성공적이지 못한 이런 상황이 한번 좀 있었는데, 실제 이제 버스 타고 나서 제가 이거 직접 찍은 건데, 인천 광역버스들이 너무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대 놓치면 아마 40분, 50분 정도는 기본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사실 인천시도 할 말이 있는 거는, 인천 광역버스가 지금 수도권 광역버스 지금 요금이 가장 비쌉니다. 이게 교통카드가 2,650원인데 이제 거리만큼 더 멀리 가면 요금이 거의 배가 되는 이런 거리비해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적자 너희 해소할 수 있도록 우연 노력 많이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핑계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지금 인천시와 광역버스 업체들 간에 지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12월 18일 날 중공제 관련 공천 하면서 제가 여기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충격적인 사실 제가 알게 되었는데, 중고경제 시행하는 지역 중에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이 서울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인천시는 급여가 되게 한 약 400만 원가량 적은 상황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때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때 거의 인천시 버스 업체 기사님들 메이저급 업체들 많이 다 오셔가지고 이게 되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되게 많이 표현을 하시게 좀 했는데, 인천은 지금 제가 지금 사실 너무 서울 따라해서 너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좀 불가피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런 상황이 놓여진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중공제 운행 포기 안 하겠다라고 이제 교통기획국장이 직접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중공제가 좀 되려면 특히나 지금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노선들에서 먼저 일단은 휴게 시간 좀 부여가 되고 안전하게 좀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돼야지만 일단은 그런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일단 참고 팁을 빨리 말씀드리고 일단 끝내겠습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용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요? 서울시가 이걸 보라고 만드는데 아무도 모르시는데, 서울시 각 부서의 공문서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예, 이게 공문서를 볼 수가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교통 부분도 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버스 타시다 보면은 이제 버스가 내가 탄 버스가 왜 차가 갑자기 안 오냐, 왜 한참 기다리냐 하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버스 업체들 요즘 이제 근로시간 핑계를 걸어서 운행 횟수를 좀 많이 빼고 있습니다. 이게 운행 횟수 빼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차 간격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이 정보소통광장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버스 노선 어느 게좀 운행 횟수가 좀 줄어들고 막차 시간도 좀 줄어드는지 이 자료가 다 보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한 버스 노선 첫 차부터 막차까지 몇 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세 배차표도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만약에 좀 이용에 좀 왜 내가 탄 차가 갑자기 안 오지 하면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 될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한다 그냥 좀 1시간이 좀 왠지 넘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내버스 문제는 절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용자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정책을 무조건 돈으로 먼저 따지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올바른 정책이 실현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좀 늦은 것 같네요. 일단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